자격 인식이 안 맞기 때문에 박수는 치지 못할 망정, 과연 뭐 한자 공부를 한다 할지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다 할지 이게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가. 특히 함진규 정책위 의장은 야당의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고사성어 이제 뭐 공부하고 한자 연습하는 게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함 의원이 뭐 고사성어를 뭐 연습한 것 같아요. 뭔가 계고지력, 학문은 넓고 지식이 많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몰상식은 높고 물에는 많은 거구나. 몰상식과 무례인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그거는 여야를 넘어서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예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이걸 넘어서서 마치 시위하듯이 뭐 상복을 입고 플래카드를 들고 이거는 과거에 현재 여당도 비판받아야 돼요. 이 시조는 현재 여당이에요. 그 뭐 컴퓨터에다가 딱 붙여놓고 또 로텐도로 가서 시위하고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어저께 생활 적폐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국회 적폐를 좀 척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지키느냐 깎느냐 470조 슈퍼 예산을 둘러싼 예산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설이 다시 제기됐는데요. 문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뭐 들으셨고 또 평가를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방점을 포용 쪽에 뒀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내용 또 분위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했던 게 시정연설이잖아요. 시정연설에서는 이제 예산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향후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제 그 방향 제시거든요. 근데 어제 뭐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얘기 다 나왔는데 정부의 그 3대 경제기조인 그 두 개와 이제 공정경제의 축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게 분명히 이제 드러났고 역시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포용국가라는 개념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9월 달이었죠. 포용국가, 포용 전략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개념이긴 합니다만 포용국가, 포용성장, 포용적 사회 이런 포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포용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국내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리고 공정한 기회, 함께 잘 사는 함께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사회 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잘 사는 나라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거든요. 이게 큰 제 방점인데 역시 내년도 예산이 470조잖아요. 굉장히 방대한 규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재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일자리 예산이 23조 5천억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 역시 또 하나 이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동참해달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팩트는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글쎄 분위기는 뭐 말씀처럼 여야의 평가가 워낙 극명하고 전 제가 어제 느낀 거는 역시 불평등 양극화, 격차의 심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그 시정연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고 사실 포용이라는 단어보다도 어제 성장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성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 현 정부의 그런 기조가 분명히 드러난 그러한 연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이제 곧 문재인 정부가 1년 6개월을 맞이합니다. 11월 아마 9일이 되면 1년 6개월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1년 6개월, 2년 되면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지겹게 들은 게 창조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경제는 뭐를 얘기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휘청거리니까 나온 게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포용국가론도 1년 6개월 만에 또 새로운 또 다른 국정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는 방식과 관련되고 좀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꾸만 어젠다를 바꾸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혁신 성장이라든지 공정경제라든지 이게 이제 큰 틀 속에서 오고 있는 방향 속에서 또 포용국가론이 나오니까 이게 자꾸만 어젠다가 많아지게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을 때는 조금 우리가 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똑같았었습니다. 처음에 친서민 정책을 얘기하다가 벼랑가 2년 차 들어오면서 3년 차 들어오면서 공정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정책이라는 거는 단어를 나열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물론 방향성은 굉장히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거는 이런 거죠. 예산을 늘린다고 포용이 됩니까? 예산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시켰어요.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올해 23조 5천억입니다. 전체 4.9%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달성이 안 됐는가. 그럼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새롭게 쓰겠다든지 이렇게 나갔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원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의 효과성 관련돼서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예. 그래서 포용이 되려면 투자가 살아나고 투자가 살아남아야지 결국은 이제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예.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부분 속에서 지금 저렇게 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실은 현실인식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방향,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우리가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목표만 나열하는 걸 가지고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판문점 비준 같은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발언들을 좀 보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식의 표현이었어요. 좀 직접적인 판문점 비핵화라는 표현은 좀 하지 않되 애둘러서 이렇게 어쨌든 협조를 좀 당부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제 국회 비준 동의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동참해 달라라는 얘기는 그 얘기인데 최근에 그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 동의 없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반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정연설에서 굳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국회 시정연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해서 국정의 여러 방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얘기한다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좀 애둘러서 표현한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요. 네. 그 작년 시정연설과 많은 분들이 네. 비교를 하잖아요. 내용도 그렇고요. 분위기를 할지. 물론 그때 당시 이제 대내외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한국당이 랄지 제1야당의 어떤 그런 처지도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글쎄요. 중간 박수는 거의 아예 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론 지난번보다는 좀 더 품위와 격의를 우리 문희상 의장의 얘기처럼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리석죠.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그럼 그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그리고 존경심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자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박수도 안 치고, 그게 자기 자신들이 잘한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게 구태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한 발짝 더 정반대로 오히려 더 열심히 박수 치고, 그러고 나서 이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다 잘못하고 그렇게 가져갔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어저께 하나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복지 포용, 경제 포용이지 않습니까? 정치 포용은 왜 없죠? 포용이라는 것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에도 격렬하게 포용이 있어야 된다. 무차별적인 포용이 있어야 된다. 포용 없는 협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정치를 포용하고 대화하고 통으로 해서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나는 그것을 좀 대통령께서 강조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럼 한번 박수 쳤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야당도 그거는 맞다. 박수 칠 텐데 전혀 서로 달리 인식을 하다 보니까라는 건데 이거는 참 대한민국 국회가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면에서 미국 의회를 좀 본받아야 된다. 아무리 공화당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북미 정상회담 잘하라고 결의안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의회가 갖고 있는 아주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데 우리는 항상 국회답잖아요. 항상 싸우기나 하고 그래서 경청을 하지는 못할 망정 혹은
좀 자격 인식이 안 맞기 때문에 박수는 치지 못할 망정 과연 뭐 한자 공부를 한달지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달지 이게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가? 특히 함진규 정책위 의장은 저기 야당의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고사성어 이제 뭐 공부하고 한자 연습하는 게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정연설은 그 행정 수반의 자격으로서 예산을 설명하고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했으니 잘 좀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국정 향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려면 정확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경청한 다음에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이제 비판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어제 비판도 보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반대할 수 있어요. 확장 재정에 대해서도 뭐 경제학적으로 또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이렇게 좀 야유까지는 아닙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검은도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요. 야당이 뭔가 경청한 태도를 보일 때 여권에서도 물론 여권의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일단 국정 운영의 주도 세력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권에게만 너무 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협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 여권이 더 포용해야 된다는 얘기 합니다만 제1야당은 특히 보수야당 중에서도 아예 국정에 협조할 생각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 어제 확장 재정에 있어서도 말이죠. 투자나 소비가 투자 심리나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장 재정이 필요해요. 단 이게 성과가 안 나잖아요. 1년 반이 지났는데 국민들이 느낀 체감 경제는 썩 좋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그렇게 무성의한 태도 보이면서 그런 다음에 비판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 의회를 말씀을 좀 얼마나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존경받냐면 우리 지금 화면을 보면은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본회의장에 이렇게 쭉 비춰주잖아요. 안 됩니다. 대통령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룰이. 그러니까 무슨 뭐 한자 그건 아예 보도도 안 해요. 딱 대통령한테 집중시키는 게 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그걸 안 받아준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함 의원이 뭐 고사성어를 뭐 연습한 것 같아요. 뭔가 개고지력, 학문은 넓고 지식이 많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몰상식은 높고 물에는 많은 거구나. 몰상식과 무례인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그거는 여야를 넘어서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예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이걸 넘어서서 마치 시위하듯이 뭐 상복을 입고 플래카드를 들고 이거는 과거에 현재 여당도 비판받아야 돼요. 이 시조는 현재 여당이에요. 그 뭐 컴퓨터에다가 딱 붙여놓고 또 로텐도어 가서 시위하고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어저께 생활 적폐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국회 적폐를 좀 척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실 현역 의원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제 사전 환담을 할 때는 나타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했습니다만 본회의장은 입장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손학규 대표는 그럼에도 좀 2층에 올라가서 시정연설에 참석을 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곧장 이제 돌아가서 사무실에서 TV로 시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TV로 시청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거를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자신의 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본회의장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 TV로 시청할 수 있는데 전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 손학규 대표의 그 진정성은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현장에 가서 듣는 것과 TV로 보는 것과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내용은 똑같아. 내용이 하면 나중에 뭐다 신문이나 TV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서 봤다라는 거는 그만큼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는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태도 자체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손학규 대표의 그런 태도는 대단히 그 진정성 있는 태도로 느껴졌습니다. 자,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하고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손 대표에 갖고 있는 경륜이 묻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저는 정무적 판단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손 대표는 굉장히 뛰어난 정무적 판단력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김 비대위원장은 뭐 학계에서 오래 있었고 뭐 관료를 좀 했을 뿐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이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손학규 대표가 보여준 무게감이라는 것이 좀 묻어난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